노인네가 글솜씨가 없어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어요. 36에 낳은 늦둥이라 저에겐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될 만큼 아깝고 소중한 존재였죠. 그래서 제 한 몸 부서지도록 일하며 애지중지 아들을 키웠습니다. 가난해도 학원은 꼭 보냈고 제가 입을 옷이 없어도 아들은 꼭 메이커 옷을 입혔답니다. 그런 아들은 무척이나 착하고 순진했어요. 제가 공부를 강요하지 않았는데 저에게 효도의 길은 공부밖에 없다며 책상머리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상장도 많이 받아오기도 했고 공모전에서도 상을 받을 만큼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는 재능 있는 아이였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어서 교대에 들어갔고 군대를 다녀와 졸업 후 임용고시를 준비해 1년 만에 합격했답니다. 27 나이에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몰래 아들이 수업하는 교실 창문 너머를 가끔 들여다보곤 했답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던지 여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아니, 결혼 하나만 하면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자에 관심이 없고 오롯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만 자신의 행복을 가득 채웠답니다.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하는 걸 알고 있어 아직 20대인 아들에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아들은 선생님으로 5년 동안 일하고 다른 목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훈련하는 장학사가 되겠다고 하더군요. 교직에서 5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었다며 학교 생활과 공부를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들은 33이라는 어린 나이에 장학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장학사가 되면 마을 잔치를 할 만큼 큰 업적이었기 때문에 동네 친구들을 불러 모아 집에서 파티를 했습니다. 아들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대단한 일도 아닌데 큰 상을 차려주시고 축하해줘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고 기뻐하는 저를 안아주고 업어주었답니다. 그 순간 어찌나 재미있고 보람이 크던지 제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꼽으라면 바로 장학사 시험 발표가 있던 그날일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아들은 학교가 아닌 교육청으로 출근하게 되었고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연구하고 실행하는 훌륭한 일을 했어요. 아들도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갈래의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 기쁘고 행복하다고 했죠. 그런데 좋은 일 다음에는 꼭 어김없이 나쁜 소식도 찾아오더군요.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몸 이곳저곳에서 고장이 나서 병원에 자주 들락거렸는데 아들이 장학사로 출근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위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라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이 잘 된 걸 보고 여한이 없어 마음을 내려놓고 병원에 입원해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술할 정도의 크기가 되지 않아 이 정도 치료만 받아도 완치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달가량 병원에 입원해 작은 암을 물리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녀석은 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거의 먹지 못해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또 평생 제 뒷바라지만 하셔서 몸이 견디지 못해 병이 난 것 같다고요. 죄송해요, 엄마. 얘가 별소리 다 하네. 별로 아프지도 않았어. 빨리 검사를 받아서 금세 나았잖니. 엄마는 아무렇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말거라. 엄마, 뭐 드시고 싶은 거나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저랑 어디 꽃 구경이라도 가실래요? 아들 녀석은 사슴 같은 눈망울로 온통 제 걱정이었습니다. 머리도 똑똑하고 인물도 출중하고 마음씨마저 이리 착하니 제가 아들 하나는 제대로 낳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아들이 이것저것 원하는 걸 말하라고 하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난 네가 차만 아가씨와 결혼하는 걸 보고 싶구나. 암에 한번 걸려보니 현철이 네가 예쁜 가정을 꾸려서 사는 걸 보고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
네? 결혼이요? 그래, 결혼도 하고 토깽이 같은 자식도 낳아서 잘 사는 모습을 봤으면 한다. 계속 미루다가 때를 놓치지 말고 하루빨리 좋은 여자를 찾았으면 좋겠구나. 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전 아직 만나는 여자도 없는걸요. 현철아,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옆에 있던 아줌마 봤지? 그 아줌마 아들도 너처럼 만나는 여자가 없었는데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해서 석 달 만에 좋은 여자를 찾아서 결혼했다더라. 요즘은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얼마든지 빠른 시간에 결혼할 수 있다고. 제가 몸에 적신호를 한번 받아보니 저도 모르게 아들의 결혼을 보치게 되었네요. 그러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대로 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날을 기다리기로 했죠. 아들이 가입한 결혼정보회사는 제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결혼한 커플이 수천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도 결혼을 하는구나 하고 신기해하면서도 제 아들도 수천 명의 사람들 중 하나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2주가 지나자 아들 현철이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다며 연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벌써 마음에 드는 아가씨 찾았다고? 아이고 잘됐다. 아주 잘했어. 사귀기 시작하긴 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다 보니 조심스럽기만 해요. 아이, 네가 연애를 너무 안 해서 그런 거야. 사귀다 맞지 않으면 헤어지고 다른 아가씨를 만나도 충분하니까 잘 생각하면서 만나봐. 네, 그렇긴 하겠지만 지금 만나는 여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뻐요. 엄마가 보시면 엄청 좋아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 그럼 다음에 한번 집에 데리고 와봐. 엄마가 어떤 여자인지 봐줄 테니까. 그러자 아들은 조금 더 만나보고 결혼에 대한 확신이 서면 집에 데려온다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하는 연애라서 그런지 많이 부끄러운 모양이었습니다. 2달의 시간이 지나자 현철이가 예고했던 대로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어요. 두 사람은 벌써 결혼에 약속했다며 손가락에 똑같은 반지를 나누어 끼고 손을 잡고 들어왔답니다. 저는 흐뭇한 미소를 보내며 예비 며느리를 맞이했고 오랜만에 주방에서 솜씨를 발휘했어요. 아가씨,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들어요. 어머님, 차린 게 없다뇨. 너무 많아서 뭐부터 뭐가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저 현철 씨랑 결혼하고 싶은 여자입니다. 어머님의 며느리가 되고 싶어 온 사람이니 말씀 놓으세요. 아가씨가 말도 예쁘게 하네. 알았수다. 내가 말을 놓도록 하지. 그러네 아가씨, 하는 일이 뭔가? 저는 직업 같은 건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입에서는 먼저 하는 일을 묻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는 노인네가 봅니다. 제 물음에 며느리감이 대답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우성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정말이야? 현철이도 얼마 전까지 선생님이었는데 역시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하는 법인가 봐. 두 사람 너무 잘 어울려. 하는 일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가치관도 비슷할 테니 정말 잘 됐어. 네, 맞아요. 저도 최종 목표는 현철 씨처럼 장학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어렵겠지만 오빠랑 똑같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아들이 데리고 온 며느리감은 얼굴과 성격만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교육 잘하는 것까지 똑같아서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저는 허락하고 말고 없이 두 사람이 원할 때면 아무 때나 결혼식에 올리라고 말해주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감은 2달 정도 연애를 더 하고 나서야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바로 진행하겠다고 해서 바로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고급한 식당에 넓고 아늑한 방을 예약한 아들 덕분에 편하게 방석 위에 앉아 사돈 부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음식은 코스로 주문하고 바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돈네가 낯을 가리는 것 같아 제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바깥사돈, 사부인, 두 분은 어쩜 이리도 예쁜 딸을 두셨어요. 정말이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귀한 딸을 제 아들과 결혼하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더니 바깥 사돈이 허허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아이고, 저희야말로 사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하삭신이가 되는데 다 인물 성품까지 훌륭한 친구를 저희 딸에게 주셨으니 저희가 복종을 잡았다고요. 사돈, 혼자 아들을 키웠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키우셨길래 이리도 훌륭할 수가 있죠? 칭찬을 주고받자 음식이 나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이 실수 하나를 하더군요. 음식 괜찮네. 다들 잘 드시는 거 보니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지은아, 너는 먹는 게 왜 그래? 입에 안 맞니? 사부인 지훈이라뇨? 며느리 이름은 희영이잖아요. 그러자 사부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런데 옆에 계시던 박하사돈이 껄껄 웃으며 말하더군요. 이 사람이 희영이 아기 때 이름을 부른 겁니다. 원래 아기 때 부르던 이름이 따로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 사람이 종종 희영이를 지훈이라고 부릅니다. 아, 아기 때 이름이요? 난 또 며느리 이름을 잘못 알았나 해서 놀랐네요. 그렇게 박하사돈이 해명을 해줬음에도 사부인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긴장해서 그런가 싶어 일부러 시선을 박하사돈 쪽에 두고 식사를 이어갔어요. 배를 채우고 나서 아들 내외의 결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신혼집을 어디로 얻을지, 혼수는 어떻게 할지, 예단은 생략을 할 것인지 등등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저 혼자만 더 들었고 사돈 내는 어떻게 하든지 제 의견에 따르겠다고만 하셨어요. 그래서 요구하실 게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해도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돈,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애들 신혼집을 어디 동네로 얻고 싶으신지, 예식장은 어디로 할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돈. 저희는 사돈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으니 원하는 게 있으시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저한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애들한테 필요한 거나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혼집과 혼수를 적당한 선에서 마련하기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들의 결혼 적금에 들어온 터라 아파트 한 채 정도는 해줄 수 있었네요. 아들과 며느리는 둘이 살 집을 구하러 여러 곳을 돌아다녔는데 결정한 집이 있다며 저를 그리로 데려갔습니다.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아파트였는데 보안이 어찌나 철저하고 복잡하든지 혼자 오면 길을 잃을 것 같더라고요. 또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운동장처럼 엄청 넓고 인테리어도 호텔처럼 화려했습니다. 여기가 너희가 고른 집이야?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구나. 그런데 집이 너무 큰 거 아니야? 둘이 살 건데 너무 넓지 않을까? 제가 신혼집을 해줄 터라 수지가 맞는 집을 찾아야 했는데 거긴 대충 봐도 10억이 넘을 것 같았습니다. 제 물음에 며느리가 싱긋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어머님, 여기가 좀 비싸긴 하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이만한 집이 없어요. 여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나중에 팔 때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저랑 현철 씨가 나중에 아기를 낳으면 키우기도 엄청 좋아요. 건물 자체가 일반 아파트랑 달라서 층간소음도 없고 이웃들도 모두 현철 씨처럼 지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 싸울 리도 없다고요. 저는 이 집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여러모로 저희 두 사람이 살기에 안성맞춤이라고요. 그러냐? 네가 좋다니까 이 집을 해주고 싶다만 내가 이 정도 마련해줄 형편까지는 안 되는데 미안해서 어쩌냐? 제가 다른 집을 구하라는 말을 돌려서 했더니 이번에는 아들 녀석이 말하더군요. 엄마, 걱정 마세요. 저도 모아둔 돈이 있고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요. 엄마 혼자서 다 감당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너도 이 집이 마음에 드는 거니? 엄마 생각은 처음부터 너무 큰 곳을 청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집은 누가 봐도 재력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집 같아서 애들로 말하며 애들의 마음을 돌리려 하려 했는데 제 말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생각을 며칠 해보자고 한 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줄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해 봤는데 그 아파트에 반값도 되지 않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아들이 장학사이긴 하지만 선생님으로 5년밖에 일하지 않았고 큰 돈을 모으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 5억 이상의 대출받는 상황이 올 것 같았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신혼집을 다른 곳으로 알아보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그 집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렸다네요. 제가 며느리를 잘못 봤나 싶어 오랜 시간을 생각해 봤는데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제가 저렴한 아파트를 마련해 주려는 건 역시 제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많은 대출을 받더라도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하는 아파트에 들어가 살라고 했죠. 저는 4억이 든 통장을 아들에게 주며 신혼집 사는데 보태라고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줘서 마음을 비웠답니다. 혼수는 며느리 쪽에 사는 것이니 제가 관여하지 않고 결과만 보기로 했어요. 2주 뒤 계약한 신혼집에 혼수가 들어왔다며 구경 오라는 연락에 찾아가 봤더니 사돈도 돈을 엄청 많이 쓰셨더라고요. 어머, 이거 다 외제 아니니? 소파가 한눈에 봐도 엄청 고급지다고. 어머님, 이거 프랑스에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딱 3개 들어온 고급 가구라고요. 그리고 침대랑 책상, 가전제품, 식기도구 모두 유럽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최고급이에요. 어머나, 전부 다 외제품이라는 거니? 얘들아, 비싸고 좋은 걸 산 걸 뭐라 하고 싶진 않은데 너희 두 사람은 교육자 아니니? 이렇게 비싼 제품들을 쓰는 게 옳은 걸까? 어머니도 참, 요즘 누가 그전 구세대적인 발상을 해요. 요즘 수학교 선생님들 거의 모두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걸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이라고 해도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어. 이 집 자체가 한국이 아닌 외국에 있는 집 같다고. 너희들이 좋다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니니? 이 사돈이 많이 힘드시겠다.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 꽤 많아서 이 정도 혼수는 큰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보시지 말고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어머님, 저희 이 집에서 10년은 넘게 살 건데 이왕이면 좋은 걸 쓰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제가 아무리 말해봤자 바뀌는 것도 없고 괜히 기분만 상할 것 같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잘했다고 예쁘다고 말해주며 혼수 구경을 하고 나왔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사돈네가 혼수를 마련해줬을 거라 생각했는데 집으로 아들의 카드 명세서와 대출금 명세서가 날아와 저를 기절 직전으로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신혼집 대출금은 물론이고 혼수까지 대출을 받았더라고요. 그 비싼 가구와 집기, 가전제품 모두가 사돈과 며느리가 아닌 제 아들이 다 구비했던 겁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주저앉았고 눈빛이 심하게 떨리며 겁이 났어요. 저녁에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현철아, 너 이거 뭐니? 신혼집 대출금뿐만 아니라 혼수까지 대출을 받았더라. 금액을 보니까 혼수금으로 딱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지? 이게 왜 우편으로 날아왔지? 핸드폰으로만 보내달라 했더니 왜 집으로 이런 걸 보낸 거야? 이 사람들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하니? 현철이 너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해? 예식장 비용도 네가 다 내고 신혼여행, 신혼집, 게다가 신부 쪽에서 해야 할 혼수까지 왜 모든 걸 네가 하는 거야? 지난번에 분명 네 처가 사돈들이 비싼 혼수를 전부 마련해줬다 했는데 모두 거짓말이었니? 그게 엄마 흥분하지 말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희영이 부모님이 크게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돈이 회사에 묶여있는 상태라 바로 쓸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몇 달 뒤에 저한테 다 갚아주시겠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오해하시고 지금 저를 흥분하실까봐 말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 말에 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와 사돈네가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현철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돈이 묶여 있어도 딸 시집 보낼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니? 난 그 집안이 의심스럽다.
뭔가 꺼림칙하단 말이야. 결혼을 뒤로 미루고 신혼집하고 혼수를 다 환불받으면 안 되겠니? 저는 깊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을 말해주었는데 아들은 제 말을 듣고 화를 내더군요. 33년을 같이 살면서 아들이 화내는 걸 처음 보는 날이었어요. 엄마가 결혼하라고 날 닥달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결혼에 물으라는 게 말이 돼요? 지금 나랑 장난하세요? 그리고 제가 다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상사한테 이 정도 대출금은 몇 년 안에 다 갚을 수 있다고요. 왜 다 된 밥에 초를 치러 가는 거예요? 제가 엄마의 꼭두각시로 보이세요? 제발 좀 제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참견하고 훈계하지 마세요. 아들의 표정은 심하게 일그러졌고 눈빛은 맹수처럼 사나웠습니다. 사슴처럼 맑은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모를 일이었죠. 저는 아들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잘 키웠다고 여겨왔는데 제가 가급적으로 키운 것처럼 말을 해서 가슴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현철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내 꼭두각시라니. 엄마가 언제 사사건건 참견하고 훈계를 했다는 거야. 네가 하는 일을 항상 존중해 왔잖아. 아니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마는 독재자 같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꼭 매를 들고 훈육하는 부모만 강압적인 게 아니라 엄마처럼 자식에게 부담을 주면서 착한 아들을 만들고 억지로 공부하게 만든 사람도 강압이에요.